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네,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재난지원금 발표된 이후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도 전국민 지급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소득 하위 70% 기준이 원래 처음에 나온 건데 이게 원래 당정 협의안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열흘 전쯤에 당정청 회의를 해서 자 70%만 주자라고 한 거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제 다 주자고 하느냐 의구심이 들잖아요. 결국엔 총선 때문에 그래요. 표 때문에.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 30%는 되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713만 원 어느 정도인데 이런 차이로 나는 못 받아, 우리 가구는 못 받아 이런 식의 되면은 이거 정말 화난다. 네. 총선에 가서 그럼 민주당 안 찍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를 계산한 그런 것이고 결국에는 또 다 줘야 불만이 없다.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이제 이후에 전 국민한테 1인당 50만 원씩 주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고 보면은 이 기본소득 자체를 포퓰리즘용 정책이다라고 비난을 했었단 말이죠. 매표행위라고도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은요. 상당히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들은 또한 자신의 당은 여태까지 선택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핀셋 지원, 네. 필요한 곳에 어려운 사람들, 한계 상황에 몰리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50만 원 다 주자고 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표 때문에 그래요. 네. 4월 15일 총선 때 돈 못 받는 사람들이 네. 화가 나잖아요. 그 50만 원, 100만 원이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어쨌든. 그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보다 내가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은 실망하고 기분 나빠하는 불공평하다고 거죠. 생각하죠. 그렇죠. 상대적인 예.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국민에게 삶이 어려우니까 기본소득을 좀 보존해 주자. 이런 것이 이제 선례가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지면 많은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빨리 재난 기본 소득을 좀 줘라고 할 거예요. 그 우리나라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없이 여야 가릴 거 없이 지금 표를 위해서 국가 재정을 막 포퓰리즘식으로 현금성 살포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정치 지도자가 과연 이래서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표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총선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네.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이 막말 논란에 또 휩싸였어요. 이 네. 관악구가 배출만 김대우 후보가 이 30대 중반에서 40대 국민은 거대한 무지와 착각을 가지고 있다. 제가 딱 2세대인데, 근데 이게 선거 막판에 이게 악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악재죠. 네. 저는 다행히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50대라서 무지한 사람이 아닌데 저 얘기를 듣는 30, 40대 기본적인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요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이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이것은 큰 일이 터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차라리 저분이 30, 40대 분들 저희 말에 좀 귀 기울여 주세요. 저희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데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뜻, 생각 이런 것을 정치권에서 잘 반영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당신들은 논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분 얘기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민주당 찍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가르치고 혼내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 되게 기분 나빠하시고요. 열받아요. 분명히 30, 40대에 아주 많은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당에서도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괄 선대 본부장인 이진복 의원이 사과를 발표했는데 지금 각 지역에 있는 후보들 그리고 선거를 실무적으로 뛰는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그냥 두면 안 된다. 후보를 사퇴시켜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말실수를 하면요. 지역에서 표를 얻으러 다니는 분들은 좌절해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예. 저희들 찍어주세요 해도 30, 40대 분들이 우리가 논리가 없다며 무지하다며 이거에 완전히 어쩔 수 없어요. 항변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큰 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많이 말실수를 했죠. 해가지고 투표용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지상욱 후보가 대놓고 그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제 지도부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고 지성 후보도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자꾸 말실수를 하니까 맞아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뭔가 지금 황교안 대표 입을 다 걱정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어제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황교안 예. 대표가 그동안 말실수를 많이 했는데 어제 우리 김대호 후보에 대해서 예. 왜 말실수를 했냐라고 예. 하면서 좀 혼내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잖아요. 그렇죠. 저분의 말실수는 그냥 지역 후보 출마자의 말실수와는 차원이 달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당신은 좀 말을 적게 하고 네. 종로 선거에 좀 집중해라. 예. 언론에 나오지 마라. 그런 예. 식으로 조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당대표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꾸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 안 밝힐 수가 없고. 그러니까 황 대표도 되게 곤혹스러울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말실수가 반복이 되면 저거는 실수가 아니라 저 사람의 판단과 생각, 관점 이런 그렇게 것들이 읽혀지죠. 읽혀질 수가 예.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예. 좀 입 다물고 지역 선거 열심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마스크 쓰셨으니까. 네, 그 이렇게 보면 이제 통합당 선거 이끌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머릿속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이 최근에 종로에서 맞붙은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한 발언이 뭐 눈길을 끄는데 네. 김종인 씨가 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는 알았는데 나는 뭐 이낙연한테는 관심 없어 이런 것으로 읽혀지고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 황교안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80년대부터 나는 이낙연 후보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통합당에 이번에 올 때 종로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낙연 후보가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인사를 했다. 그 정도밖에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기껏 해봐야 이번에 통합당 올 때 몇 번 만났다. 그전에는 나를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분이 그 김종인 위원장이요. 잘 모르는데 내가 어느 정도 배려의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예. 이 사람은 정직한 것 같아. 정직하다. 황교안 대표에서 정직하다고 했는데 2016년에 20대 총선 때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했었잖아요. 예, 예. 저분이 그때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표는 정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처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분의 말이 정직하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자기가 뭐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이다 보니까 총선 승리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랬더니 뭐 황교안 대표가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자분들이 또 질문했거든요. 당내에 대권 주자 누구 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황교안 대표도 있고요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잘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기에서 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부선 철도 지원 공약을 설명을 했어요. 부산서 거기 열렸잖아요. 선대위원. 그런데 여기서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부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한테는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좌절스러운 이제 선거가 어찌 보면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되게 망언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폄하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산시장 민주당 오거돈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 구의원, 시의원들, 그다음 민주당 의원도 6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긴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해? 이런 것 자체가 내로남불성,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냐. 유체이탈. 예. 자신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그 교통체증이나 도시 초라한 것들 고치려면 시장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또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잘 이렇게 시장과 대통령이 잘 해서 부산시를 발전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냐? 저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고 지역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엄청나게 좌절하고 이번 선거 진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당대표의 말이 상당히 지역 후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끼쳤다.
평가해 드려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설화가 이어지는 이 정당대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3.2%, 네. 미래통합당은 23.8%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민주당 통합당은 뭐 이거 보고선 알아서 뭐 자기들이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실제 총선 결과에 뭐 연동이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이거를 반박할 만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이것이 뭐 잘못됐어요, 부정확해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흐름상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승 곡선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샤이보수층. 예. 네. 우리 층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거고 투표장에는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를 찍을 것이다라는 것과 우리 당의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는 이것과는 다르다. 상당히 지금 뭐 언론에서 발표되는 각 지역별 여론조사에서 보다 우리 여론조사가 더 잘 나온다, 해볼 만하다. 이제 그런 것들로 김종인 대표나 박영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30개에서 145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론조사 총선 전에 한 여론조사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데 네. 네. 이번에 안 맞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맞을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총선 결과 4월 15일 날 밤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비례위성정당 그 네. 지지율을 보니까 좀 변화가 있었던 게 네.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은 오히려 좀 하락을 맞아요.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열린민주당 지지율은 좀 올라갔어요. 지금 보니까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들, 예. 지지층에서 와 정말 저 사람이 우리 사람이네 할 정도의 인물들이 있어요. 열린민주당. 그렇죠.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김우겸 대변인, 예. 그다음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 때 조국을 수호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분들, 그 청와대에 있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니까 더불어시민당 쪽에 1번부터 10번에 있는 분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분들을 우리가 당선시키는 게 더 낫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데는 이분들이 꼭 국회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열린민주당으로 지지율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론조사 할 때마다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14.4% 정도 되면은요. 저게 몇 석까지 왔냐면 대략 8석. 오.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예. 8석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까지 당선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상당히 고무가 돼 있고 아, 손혜원 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자리 숫자 지지율까지 기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걸리는 의석들이 많으니까 정당들끼리도 이제 신경전을 계속 하는데 그래요. 이게 보니까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낙검수 멤버였던 김어주 씨에 네, 대해서 뭐 네. 불만을 표했어요. 네. 이 열린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었다. 네.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거 일종의 그 낙검수 때 우정이 뭐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정봉주 씨나 다른 언론의 주장에 의하면 민주당과 그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공동으로 창당을 하고 기획을 했다. 거기는 후보까지 좀 추천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린민주당이 지지율이 더 높아지면은 본인이 창당을 기획했던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 의석수가 줄어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봉주 의원하고 열린민주당을 공격하는 건데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지금 정봉주 음모론이 있다. 그것은 뭐냐? 정봉주가 이번에 어느 정도 의석을 얻고 열린민주당을 당권을 장악을 해서 민주당을 괴롭힐 것이다. 이런 식의 정봉주 음모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정봉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 이번에 출마 안 한다. 출마해서 나 뺏지 못한다. 그리고 난 당권 경쟁 안 한다고 했다. 근데 왜 나한테 왜 음모론을 제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김어준 씨에게 일침을 가했어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김어준 씨는 우리 진보 진영에 아주 정말 소중한 방송인이다. 그런데 이분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대면 이것은 진보 진영에 큰 손실이다. 정치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것은 그런 손실을 내가 막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어준 너 정치하지 마. 방송해. 네, 넌 방송하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정치하면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